최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여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핵 협상 때문에 이란을 공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중국 때문입니다. 너의 추측 아니냐고요?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란까지 직접 공격하거나 협조하여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위 세 개의 나라들은 전부 중국과 경제, 군사, 정치를 협력하는 공생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최대 교역을 하고 자원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이란을 끝내기에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는 어디까지 손을 뻗치게 될까요? 이번 영상은 통합본입니다. 타임라인을 통해 세 가지 영상을 확인하시며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침투해서 마두로 대통령과 그 부인을 체포하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축제 분위기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썼을까요? 단순히 마약 밀매, 석유 침탈 때문일까요? 미국이 자원 때문에 다른 나라 수장을 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원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자원 없어도 미국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 1,050억 달러를 빌려준 나라를 미국이 통째로 빼앗아 온 겁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세 가지 각도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한 나라의 정부가 마약 카르텔이 될 수 있었는지. 둘째, 2024년 7월 부정선거가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셋째, 중국이 이런 마약 카르텔 정권에 왜 140조 원을 퍼부었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먼저 가장 충격적인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을 보면 마두로 정권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마약 밀매를 해왔는지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군 고위 장성들, 정보기관 수장들, 심지어 대통령궁 사람들까지 모두 마약 사업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콜롬비아 게릴라 조직인 파르크와 손잡고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요? 매년 200톤에서 250톤의 코카인이 베네수엘라를 거쳐 세계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국가 단위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 기억나시죠?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국가 전체가 에스코바르가 된 겁니다. 군대, 공항, 항만, 정보기관이 모두 마약 밀매에 동원됐어요. 그리고 이 마약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권력 유지에 쓰였습니다. 군부에 뇌물 주고 경찰 매수하고 무장 조직 키우는데 썼어요. 왜냐면 이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선거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걸. 그래서 등장한 게 2024년 7월에 역사상 가장 뻔한 부정 선거입니다. 2024년 7월 28일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요. 국민 8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어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난민이 된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휴지가 됐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러니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바닥이었죠. 실제 선거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방 언론들이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야당 후보 곤살레스가 무려 67% 득표로 압승했습니다. 마두로는 30%밖에 못 받았어요. 더블 스코어도 아니고 2배 넘게 차이가 난 겁니다. 야당은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전국 투표소에서 나오는 집계표를 80% 이상 수집했어요. 베네수엘라는 전자투표를 하는데 투표하면 용지가 출력됩니다. 이 용지를 투표소마다 세는 거죠. 야당 참관인들이 이걸 사진 찍어서 디지털화 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명확했어요. 곤살레스가 620만 표, 마두로가 270만 표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정반대였습니다. 마두로가 515만 표로 52%, 곤살레스가 444만 표로 44%, 완전히 뒤집어서 발표한 겁니다. 더 웃긴 건 선관위가 증거를 하나도 안 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소별 집계를 다 공개합니다. 그래야 검증이 되니까요. 근데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우리가 이겼다고만 하고 집계표는 안 보여줬어요. 왜 안 보여줬을까요? 보여주면 들통나니까요.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카터 센터라는 선거 감시 기구가 있어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만든 곳인데 전 세계 선거를 감시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선거는 민주적 선거의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건 외교적으로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쉽게 번역하면 이거 완전 조작이다 라는 뜻이에요. 유엔 전문가 패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남미 주요 국가들 모두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축하 인사를 안 보냈습니다. 룰라는 마두로와 같은 좌파 성향이에요. 그런 사람조차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 마두로는 왜 이렇게 뻔한 조작을 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마두로 정권은 마약 밀매로 돈을 벌어왔어요. 이게 들통나면 전원 감옥행입니다. 미국은 이미 2020년에 마두로를 마약 테러리즘으로 기소했었거든요. 그러니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을 잃는 순간 감옥에 가니까요. 이게 바로 부패의 함정입니다.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권력을 놓으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 그러니 더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마약 카르텔 정권을 중국이 살려줬다는 겁니다. 중국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베네수엘라에 1,050억 달러, 우리 돈 140조 원을 빌려줬습니다. 왜일까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무려 3,030억 배럴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두로가 독재자든 마약 왕이든 우리한테 석유만 주면 돼. 그래서 석유 담보 대출이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이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담보로 중국한테 돈을 빌렸어요. 갚을 때는 현금이 아니라 석유로 갚는 겁니다. 매달 일정량의 석유를 중국 배에 실어보내는 거죠. 중국에게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안보의 보험이었습니다. 만약 미국과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이 말라카 해협을 막으면 중동 석유를 못 받아요. 그때를 대비한 대안 공급처가 베네수엘라였던 겁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으로 베네수엘라는 하루 60만 배럴의 석유를 중국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중국의 140조 원이 마두로 정권을 살렸고 그 정권이 국가 단위 마약 카르텔을 운영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마약 수익을 세탁하는 경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회계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베네수엘라에서 불법 채굴된 금이 동아시아로 흘러들어간다고 나옵니다. 이 금은 마약 수익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데 사용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코카인을 팔아서 현금을 번다. 그 현금으로 불법 채굴금을 산다. 금을 동아시아로 수출한다. 깨끗한 돈으로 세탁된다. 중국이 직접 마약 밀매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중국의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마두로의 마약 카르텔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중국은 마두로가 뭘 하는지 몰랐을까요? 2020년에 미국이 마두로를 마약 테러리즘으로 기소했을 때 전 세계가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중국은 계속 석유를 사주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결국 중국은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이 폭발한 겁니다. 미국이 보기에 상황은 이랬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유지하고 중국이 그 카르텔에 140조 원을 퍼부어주고 그 돈으로 카르텔은 더 많은 마약을 밀반입하고 마약 수익은 금으로 세탁되어 동아시아로 흘러가고 중국은 미국 견제용 석유 공급처를 확보하고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2026년 1월 2일 오후 마두로가 중국 외교부의 추샤오치 특별대표를 만납니다. 남미 담당 중국 최고위 외교관이에요. 미국 정보기관이 판단하기에 이 회동에서 중국이 마두로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핵심 자산을 넘기는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중국 손에 넘어가고 마약 카르텔은 더 강력해진다. 그로부터 10시간 후 미군 특수부대가 카라카스에 침투했습니다. 미국의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2024년 부정선거로 마두로는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게 됐어요. 국가 원수에게 주어지는 면책 특권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었고요. 쉽게 말하면 넌 진짜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마약왕이니까 체포해도 돼 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1월 3일 새벽 미군은 베네수엘라 최대 군사기지인 푸에르테 티우나를 급습했습니다. 마두로와 그의 부인을 체포했고 USS 이오지마 함으로 이송한 뒤 뉴욕으로 압송했어요. 이 과정에서 쿠바 군사고문 32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가 공급한 방공미사일 시스템은 완전히 무력했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고 석유가 흐르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하루 100만 배럴밖에 못 만들어요. 2000년대에는 350만 배럴을 만들던 나라가 3분의 1로 쪼그라든 겁니다. 마두로 정권이 마약 밀매는 열심히 해도 석유 시설 관리는 안 했거든요. 미국은 쉐브론, 엑손모빌 같은 석유 회사들을 투입해서 이걸 2년 안에 150만 배럴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건 채무 문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빚이 1,500억 달러가 넘어요. 이 중에 중국한테 빌린 게 최소 165억 달러, 많게는 6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할까요? 중국과 러시아한테 빌린 돈은 부당 채무라고 해서 안 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 카르텔한테 빌려준 돈은 불법 거래니까 무효라는 논리죠. 이건 중국한테는 100조 원이 넘는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첫째, 베네수엘라 군부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마두로는 체포됐지만 그의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와 군 장성들은 아직 권력을 잡고 있어요. 이들도 마약 사업에 연루돼 있으니 필사적으로 저항할 겁니다. 둘째, 남미 좌파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은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어요. 셋째,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직접적인 군사 대응은 어렵겠지만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내준 대가를 다른 곳에서 받아내려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까요?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입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군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내전이 벌어지면 석유 생산은 더 줄어들고 난민은 더 늘어날 겁니다. 두 번째, 중국의 대응입니다. 중국이 손실을 인정하고 물러서면 이건 1대1로 전략에 큰 후퇴를 의미해요. 반대로 강경하게 나온다면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겁니다. 세 번째, 마약 밀매 네트워크의 변화입니다. 마두로가 제거됐지만 마약 밀매 네트워크 자체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중국으로 가던 불법 금 거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약 테러리즘 소탕 작전이지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2024년 부정선거로 정통성을 잃은 마약 카르텔 정권을 제거하고 중국이 140조 원을 투자해서 살려준 마약 네트워크를 무력화하고 중국의 에너지 안보 보험을 빼앗고 세계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부정선거와 마약으로 권력 잡으면 강대국이 지원해줘도 소용없다. 미국이 직접 체포하러 온다. 이건 21세기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어떻게 힘을 행사하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부정선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독재정권이 어떻게 외부 세력과 결탁하는지, 그리고 마약 같은 범죄 자금이 어떻게 국제금융망을 통해 흐르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엘 멘초, 그가 드디어 제거됐습니다. 본명 네메시오 루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멕시코 양대 마약 카르텔 중 하나인 CJNG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수장이자 미국 국무부가 체포 정보에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미국에서도 최우선 추적 대상이었죠.
2026년 2월 22일 멕시코군 특수부대가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미국의 정보 지원을 받아 작전을 수행했고 엘멘초는 교전 중 부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마약왕의 최후로 도배됐죠. 그런데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단순한 마약 소탕 작전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사건에는 멕시코를 넘어서는 더 큰 그림이 있거든요. 바로 중국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일반 뉴스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갈등과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멕시코 카르텔 소탕이 왜 중국의 화학산업 공급망과 연결되는지 이 관계를 풀어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엘멘초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 원래 아보카도 농부였어요. 진짜로요. 멕시코 미초아칸 주의 가난한 농촌마을 아길리아 출신입니다. 초등학교도 5학년에 중퇴하고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980년대에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마약 유통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미국에서 마약 혐의로 2번 체포되고 2번 추방당했는데 멕시코로 돌아온 후 오히려 본격적으로 마약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기존 밀레니오 카르텔이 분열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데요. 그게 바로 CJNG,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입니다. 이 조직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2015년에는 멕시코 군용 헬기를 유탄 발사기로 격추시켰습니다. 국가 정규군 헬기를요, 마약 카르텔이요. 군인 최소 9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범죄 조직이 아니라 준 군사 조직이에요.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CJNG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대 초국가 범죄 조직 중 하나로 분류했고 DEA는 이 조직이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 조직이 만드는 마약의 원료는 어디서 올까요? 멕시코요? 아닙니다. 콜롬비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과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화학 전구체, 즉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엘멘초를 제거한 건 단순히 마약왕 하나를 잡은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공급망의 출구를 틀어막은 거예요. 자, 그럼 그 공급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펜타닐, 이름은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펜타닐은 원래 의료용 진통제입니다. 암 환자처럼 극심한 통증을 겪는 분들에게 쓰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헤로인보다 50배, 모르핀보다 최대 100배 강력합니다. 헤로인 한 봉지로 느끼는 효과를 펜타닐은 쌀알 몇 개 크기, 겨우 2mg으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2mg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상 입장에서는 꿈의 상품인 거죠. 적은 양으로 엄청난 효과. 운반도 쉽고 숨기기도 쉽고 문제는 이게 너무 강력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CDC 자료를 보면 합성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펜타닐이 주범인 과다 복용 사망자가 2022년에 약 7만 4천 명, 2023년에도 7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2024년에는 대폭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수만 명이 매년 목숨을 잃고 있어요. 비교를 하나 드릴게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가 총 5만 8천 명이었습니다. 펜타닐은 한 해만으로 그 숫자를 넘겼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걸 화학 전쟁이라고 부르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펜타닐과 그 핵심 전구체를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하기까지 했죠. 총 한 발 안 쏘고 매년 수만 명을 죽이는 전쟁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 이 펜타닐은 누가 만들까요? 멕시코 카르텔? 반만 맞았어요. 멕시코 카르텔은 조립을 합니다. 레고 블록을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것처럼요. 그 레고 블록, 즉 전구체를 공급하는 건 중국입니다. 전구체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마약의 원료예요. 펜타닐을 만들려면 NPP, AMPP 같은 화학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질들 중 일부는 정상적인 의약품 제조에도 쓰이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해요. 그래서 중국 화학 공장들이 우리는 의약품 원료 파는 거야 라고 하면서 버젓이 수출하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중국에서 전구체 공급, 멕시코에서 완제품 생산, 미국에서 최종 소비. 이게 펜타닐의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멕시코 카르텔은 유통과 조립 담당,
진짜 원료 공장은 중국에 있어요. 미국 국무부의 2025년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불법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 화학물질과 장비의 최대 공급원입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수입한 알약 프레스기까지 멕시코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중국 공장이 멕시코 카르텔한테 화학물질을 팔잖아요.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할까요? 은행 송금? 그랬다가는 바로 잡혀요. 미국 재무부가 전 세계 달러 거래를 감시하거든요. 스위프트라고 들어보셨죠? 국제은행 간 결제 시스템인데 이걸 미국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제재 먹었을 때 스위프트에서 잘린 거잖아요. 마약 거래에 은행을 쓰면 바로 동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은 게 뭐냐면요. 암호화폐입니다. 특히 테더,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 1USDT가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어서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출렁이지 않아요. 마약상 입장에서는 어제 1억이었는데 오늘 8천만 됐네?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가치가 안정적이면서 추적은 어렵고 완벽한 범죄 자금인 셈이에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2022년 DEA는 CJNG가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해 최대 4천만 달러의 마약 수익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24년에는 시날로아 카르텔 연계 LA 기반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중국 지하은행과 손잡고 5천만 달러 이상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고요. 그리고 2025년 8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핀센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자금 세탁 네트워크와 관련된 의심거래 규모가 무려 3,1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단순히 마약 결제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무역 기반 돈 세탁까지 포함된 거대한 지하 금융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커졌냐고요? 중국 정부의 외환 통제 때문입니다. 중국은 개인이 해외로 돈을 보내는 걸 엄격하게 제한해요. 연간 5만 달러 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유층이나 회색지대에서 영업하는 화학 공장들은 이 돈을 중국 밖으로 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카르텔이 미국에서 마약을 팔아 벌어들인 달러 현금, 이걸 중국인 브로커가 받아서 중국 내에서 위안화로 바꿔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 거죠. 카르텔은 현금을 처리할 통로가 필요하고 중국 부유층은 외환 통제를 우회할 달러가 필요하니까요. 실제로 미국 블록체인 분석 회사 TRM 랩스가 2024년 조사한 결과 26개 도시 16개 성에 걸친 중국 전구체 제조업체 120곳 이상 중 97%가 암호화폐 결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97%,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호화폐는 카르텔과 중국 공장을 잇는 보이지 않는 혈관이 되었다.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피는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마약 자금을 세탁하는 건 누가 하냐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미국 수사당국이 중국 자금 세탁 네트워크, 영어로 CMLNS라고 부르는 조직들입니다. 이건 특정 카르텔 하나가 아니에요. 중국계 브로커들이 운영하는 전문적인 돈 세탁 시스템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멕시코 카르텔이 미국에서 마약 팔아서 현금 수백만 달러를 벌었어요.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으면 바로 신고 들어가죠. 그래서 중국 브로커한테 연락합니다. 그럼 이 브로커들이 뭘 하냐면요. 미국 전역에 깔린 현금 수거책, 이른바 머니뮤를 동원해서 현금을 수거합니다. 그 돈을 위장기업 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암호화폐로 바꾸고요. 동시에 중국 내에서는 달러가 필요한 부유층이나 사업가에게 위안화를 받고 동일 금액의 달러를 연결해 줍니다. 이걸 미러 거래라고 해요. 실물 돈이 국경을 넘지 않아도 장부상으로 정산이 되는 거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건의 기소만 봐도 한 중국인 여성 브로커가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9천만 달러를 세탁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 CJNG 모두 이 네트워크의 고객이에요.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가 여러 기소와 제재를 통해 이 연결을 확인했고요. 왜 하필 중국 조직이 이걸 하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중국의 거대한 지하 금융 전통. 중국에는 페이첸이라는 비공식 송금 시스템이 있어요. 나는 돈이라는 뜻인데 당나라 시대부터 1200년 넘게 이어져 온 겁니다. 실물 돈을 움직이지 않고 장부만 맞추는 방식이에요. 중동의 하왈라 시스템과 비슷하죠. 이 전통이 현대의 디지털 도구와 결합되면서 글로벌 자금 세탁 인프라로 진화한 겁니다. 둘째, 구조적 수요.
중국 정부는 개인 외환 이체를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요. 그런데 이 한도 이상을 해외로 빼고 싶은 부유층과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달러 현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안화를 받는 게 중국 브로커들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카르텔은 달러 현금 처리가 필요하고 중국 부유층은 외환 통제, 우회가 필요하고 서로 완벽하게 맞물리는 구조죠.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이걸 모를까요? DEA 마약 단속국 전직 고위 관리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미국이 특정 중국 기업을 수사 중이라고 통보했을 때 중국 공안부 관계자가 해당 기업에 사전 경고를 보낸 정황이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2019년에 펜타닐 물질 규제를 시행하고 2025년에는 전구체 13종의 북미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수천억 달러 규모의 지하 자금 흐름을 정말 의지를 갖고 막고 있느냐? 이건 미국 측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이게 미국이 진짜 분노하는 이유예요. 자, 여기서 더 기괴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암호화폐도 결국 블록체인에 디지털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일부 거래는 아예 돈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뭘로 결제하냐고요? 야생동물이요. 농담이 아닙니다. 멕시코 캘리포니아만의 토토아바라는 멸종위기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의 불회가 중국에서 전통 요리와 약재, 심지어 투기 상품으로 엄청난 가격에 팔립니다. 킬로그램당 최대 6만에서 8만 5천 달러. 바다의 코카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예요. 실제 코카인보다 비쌉니다. 브로킹스 연구소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카르텔은 이런 야생동물 제품을 중국 거래상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 전구체를 받는 가치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토토아바, 불에만이 아니에요. 해삼, 전복, 상어 지느러미, 파충류, 로즈우드까지 중국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것이면 뭐든 교환 수단이 됩니다. 이 연결이 얼마나 조직화 됐냐면요. 2024년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토아바 밀수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 멕시코 합동 범죄 조직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이 드래곤 카르텔이에요. 멕시코 카르텔이 토토아바를 밀어주고 중국 삼합회가 펜타닐 전구체를 보내주는 구조죠. 캐나다 밴쿠버 항구까지 경유지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돈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달러 추적? 못해요. 암호화폐 추적? 그것도 못해요. 냉동 해산물 컨테이너에 토토아바 불에 숨겨서 보내면 끝이에요. 한마디로요, 돈이 안 보인다고요? 이제는 멕시코의 생태계 자체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밀수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해양 포유류인 바키타 돌고래는 이제 개체수가 한 자릿수까지 줄었어요. 이쯤 되면 이게 단순 범죄가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느끼셔야 해요. 마약, 자금 세탁, 야생동물 밀수가 하나의 공급망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지하경제 생태계, 그 한쪽 끝에 중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아까 CJNG가 2015년에 멕시코 군용 헬기를 RPG로 격추시켰다고 했잖아요. 멕시코 마약전쟁 역사상 최초의 항공기 격추였습니다. 그런데 카르텔의 무장 수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카르텔은 맨패즈, 즉 휴대용 방공미사일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시날로아 카르텔의 무기 중개인이 미국 내에서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과 드래곤 대전차 무기를 구매하려다 DEA와 ATF의 합동 함정 수사에 걸렸습니다. 중개인 다비드 디아스 소사는 메스암페타민으로 계약금을 지불하려 했고 결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치와와 주에서는 라 리네아 카르텔로부터 레드아이 맨페즈가 실제로 압수된 적도 있습니다. CJNG 자체도 이미 준군사적 무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3년 멕시코 국방장관이 직접 발표한 바에 따르면 CJNG에서 로켓 발사기 5기가 압수됐고 시날로아에서 4기, 다른 카르텔에서 3기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장갑차, 바렛 저격소총, 폭탄 탑재 드론, 대인 지뢰까지. 2025년에는 CJNG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훈련받은 인력을 통해 FPV 공격 드론 전담 부대까지 창설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맨페즈가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요. 이건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5km 이상이고 민간 항공기도 이착륙 중에 격추할 수 있어요.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1975년 이후 맨페즈로
60대 이상의 민간 항공기가 피격됐고 1000명 넘는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발 이상이 생산됐고 암시장에서는 수백 달러에서 수만 달러면 거래됩니다. 만약 이런 무기가 멕시코 카르텔에 본격적으로 유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마약 단속 헬기 작전이 극도로 위험해집니다. 미국 본토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안보 전문가들은 카르텔이 소화기와 바레쏘총, RPG, 그리고 맨페즈를 결합해 다층적 대공방어 달시를 구축할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엘멘초를 제거한 건 단순히 마약 문제만이 아닙니다. 준군사적 무장을 갖추고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조직의 지휘 체계를 해체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봅시다. 왜 미국이 카르텔 소탕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 걸까요? 우선 마약 문제 자체가 거대합니다. 합성 오피오이드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가 2022에서 2023년 연간 7만 명을 넘었습니다. 2024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연간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미국에게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정학적 맥락이 겹칩니다.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을 보세요. 헝다와 비구이 위안이 줄줄이 디폴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도 16에서 19% 수준이고 2023년 6월에는 21.3%까지 치솟아 당국이 아예 발표를 중단했다가 통계 방법론을 바꿔서 다시 내놓았을 정도예요.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4년 27% 급감했고 국제 수지 기준으로는 순 FDI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왜 중요하냐고요? 스위프트 기준으로 전 세계 국제 결제의 약 50%가 여전히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외환 거래에서는 거의 90%의 달러가 관여해요. 중국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해외 채무를 상환하려면 달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달러 유입 경로가 좁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공식적 자금 흐름이 주목받습니다. 글로벌 파이낸셜 인티그리티 등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무역 서류 조작, 지하 환전망, 암호화폐를 통한 대규모 자본 이동이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학술적으로 더 잘 문서화된 것은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 문제라는 겁니다. 마약 전구체 대금이 달러로 중국에 유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모가 중국 거시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정확히 추정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전략적 계산에 중국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CJNG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것, 중국발 전구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 카르텔 자금 세탁에 관여한 중국 네트워크를 집중 기소하는 것. 이 모든 조치는 마약 문제와 대중국 압박이 하나의 정책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이지만 그 안에는 중국의 비공식 금융 네트워크를 교란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 엘멘초가 죽었습니다. 2026년 2월 22일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멕시코군의 작전 중 부상을 입고 멕시코시티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어요. 미국 정보기관이 위치 정보를 제공한 합동 작전이었습니다. 그럼 CJNG는 끝났을까요? 전문가들의 답은 아니요입니다. CJNG는 이미 철저하게 분권화된 조직이거든요. DEA가 직접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예요. 맥도날드 창업자가 죽어도 맥도날드가 안 망하듯이 각 반독립적 그룹이 자체적으로 조달, 생산, 유통을 수행합니다. 본부에 수익의 일정 비율을 상납하되 운영 자체는 자율적이에요. 4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미국 50개 주 전역에 연결망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엘멘초 사망 직후 CJNG는 20개 주에 걸쳐 차량 방화와 도로 봉쇄로 대응했습니다. 조직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에요. 미국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핀 전략과 함께 금융 차단 전략을 병행하고 있어요. 사람만 잡는 게 아니라 돈줄을 치는 겁니다. 핵심 도구가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오펙의 SDN 리스트입니다.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돼요.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미국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글로벌 은행과의 거래도 사실상 차단됩니다. 국제 무역에서 매장당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오펙은 2021년부터 행정명령 14059를 근거로 펜타닐 전구체를 수출한 화학 기업들을 집중 제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한 해에 중국 관련 마약 제재가 44건에 달했어요. 2024년에는 바이든, 시진핑 간 마약 협력 합의 영향으로 2건으로 급감했지만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돌아오면서 제재가 다시 대폭 강화됐습니다. 광저우 텅이의 화학 같은 기업이 형사 기소와 동시에 SDN 리스트에 올라가는 시기예요. 동시에 미국은 멕시코의 관세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펜타닐 유입을 근거로 멕시코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어요. USMCA 무역협정에 부합하는 상품은 면제되지만 비적합 상품에는 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7월에는 30%로 인상했고요. 멕시코 수출의 약 절반이 비USMCA 상품이니 경제적 타격이 상당합니다. 카르텔을 안 잡으면 관세를 올린다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실제로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임 아물로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카르텔 단속에 나섰고 엘멘초 작전 자체가 미국 정보 지원 하에 이루어진 멕시코 미국 공조의 결과물입니다. 이 모든 조치에는 대중국 압박이라는 전략적 요소가 겹쳐 있습니다. 전구체 공급망의 금융 네트워크를 차단하면 중국 화학 기업들의 불법 수익 경로가 좁아지고 카르텔과 중국 간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타격을 받습니다. 마약 정책, 무역 정책, 대중국 제재가 하나의 정책 프레임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구조예요. 다만 이것이 중국 거시경제 전체를 흔들 만한 규모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법 전구체 거래 대금은 중국 경제 전체에서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 경제 경착륙 유도를 전략 목표로 명시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약 전쟁이라고 하면 총 쏘고 쫓고 쫓기는 이미지만 떠올리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금융 제재, 외교 압박, 무역 관세까지 얽힌 초국가적 경제 전쟁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미국이 이란 때렸다, 이런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드릴 건데요. 이 퍼즐이 완성되면 여러분은 미국의 진짜 목표는 이란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자, 미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명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작년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이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거듭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란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2026년 2월 26일 제네바에서 미국-이란 3차 간접 핵 협상이 열렸습니다. 중재를 맡은 오만 외무장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고 양측은 다음 주 비엔나에서 기술적 세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이란 측이 농축 우라늄 포기 의사까지 내비쳤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즉,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습이 감행된 것입니다. 물론 핵협상이 쉽지 않았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5년 오바마 정부가 JCPOA를 체결했을 때도 이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2018년 트럼프 1기 때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긴장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후에도 협상과 결렬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왜 하필 협상이 진전을 보이던 바로 이 시점에 공습을 결정한 것일까요? 여기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보입니다. 미국은 올해 들어 1년의 강경 군사행동을 연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1월 3일에는 미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급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2월 22일에는 멕시코군이 미국의 정보 지원을 받아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 수장 엘멘초를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28일
이란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남미, 중미, 중동으로 이어지는 이 행보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공통된 패턴을 읽어냅니다. 이 세 지역 모두 중국과 경제적, 전략적 연결고리가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주요 원유 수입처이자 투자 대상국이었고, 이란 역시 중국과 장기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만 멕시코 카르텔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주로 펜타닐 원료, 물질 공급망에 한정되어 있어 세 사건을 하나의 대중국 전략으로 직결시키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흐름 속에 어떤 전략적 맥락이 있는 건 아닌지 이제부터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2달 전으로 돌려봅시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국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군사기지를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생각해보세요. 마두로는 2013년부터 13년간 베네수엘라를 통치한 인물입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현상금을 5천만 달러까지 올려도 끄떡없이 버텼던 사람이에요. 그런 현직 국가 원수를 미군이 직접 들어가서 체포한 겁니다. 1989년 파나마의 노리에가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죠.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이 왜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마두로가 자국민을 탄압하고 선거를 조작한 독재자였기 때문?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남미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중국이 어떻게 개발도상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프라를 깔아주고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자원과 정치적 우호관계를 확보하는 전략이에요. 중국은 2007년부터 약 10년간 베네수엘라에 약 620억 달러, 하나로 80조 원이 넘는 석유 담보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석유 팔아서 갚으면 된다는 구조였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2018년 공식 물가 상승률만 13만 %였고 IMF 추정치로는 연간 수백만 %에 달했어요. 석유로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결과 마두로 정권은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됐습니다. UN 등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화웨이와 GTE가 통신 인프라를 장악했으며 중국은 베네수엘라 내에 위성 추적 기지까지 운영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플로리다에서 비행기로 3시간 거리에 중국과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버티고 있었던 셈이죠. 마두로 체포 이후 상황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 상환 채무는 약 100에서 12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현재 과도 정부 체제에서 이 부채의 상환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새로운 베네수엘라 지도부 일각에서는 마두로 정권 시절에 중국 대출이 부당하게 체결됐다며 이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 석유 수출 대금의 흐름을 통제하면서 중국의 채권 회수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 주도의 석유 산업 복구가 오히려 중국의 채권 회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지만 중국에게 상당한 타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올해 미국이 날린 첫 번째 펀치였습니다. 마두로 체포 이후 약 7주가 지난 2026년 2월 22일 이번엔 멕시코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 할리스코 뉴 제너레이션 카르텔 CJNG의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별명 엘멘초가 멕시코 군의 급습 작전으로 사살된 겁니다. 할리스코 주 타팔파에서 벌어진 이 작전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지원이 뒷받침됐습니다. 마약왕 잡았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왜 이걸 중국이랑 연결하느냐? 여기서 펜타닐이 등장합니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배,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한 합성 마약이에요. 소금 한 알 크기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어요. 2023년 한 해에만 합성 오피오이드, 대부분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약 7만 3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024년엔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5만 명이 넘는 수준이에요. 매년 9.11 테러 희생자의 15배에서 20배에 달하는 사람이 이 마약 하나 때문에 죽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펜타닐의 원료는 어디서 올까요? 중국입니다. 펜타닐을 합성하려면 전구체라는 화학 원료가 필요한데 이 전구체의 주요 공급원이 중국이에요. 중국 업체들이 전구체를 멕시코 카르텔에 팔고 카르텔은 이걸로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밀수출합니다.
CJNG만 해도 마약 밀매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는 정부 당국의 추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르텔은 이 돈을 어떻게 세탁할까요? 미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경고한 대로 중국계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이 미국 내에서 번 달러를 중국계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는 중국의 외환 반출 규제를 피하려는 중국인 고객들에게 이 달러를 팔고 중국 내에서는 위안화로 정산합니다. 카르텔은 달러를 세탁하고 중국 자본가들은 해외 달러를 확보하는 상호 이익 구조죠. 이건 음지의 연결고리입니다. 양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니어쇼어링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리자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가깝고 USMCA 협정 덕에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일부 중국 기업들이 이걸 우회 전략으로 활용한 겁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고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와 조립만 해서 멕시코산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앞문으로 중국을 막아놨더니 뒷문인 멕시코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거기에 펜타닐 전구체 공급과 자금 세탁까지 이런 복합적인 압력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정부도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건 엘멘초 사살의 직접적 결과라기보다는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멕시코는 이미 2025년 1월부터 중국 수입품 규제를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시행했고 2026년 초부터는 중국산 제품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검토를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커진 결과죠. 중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핵심 파트너를 잃은 데 이어 멕시코 우회 경로까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월 3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로 남미 핵심 거점 상실, 2월 22일 멕시코 엘멘초 사살과 함께 중미 우회 경로 압박 강화. 그렇다면 중국에게 남은 핵심 전략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이란입니다. 이란이 중국에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석유.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으로 2025년 하루 약 1160만 배럴을 수입했습니다. 이 중 이란산이 K플러 기준 하루 약 138만 배럴, 일부 추산으로는 160만 배럴에 달합니다. 공식 통계에는 잘 안 잡혀요. 미국 제재 위반이니까 이란 원유가 말레이시아산이나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해서 들어가거든요. 중국의 말레이시아 수입량이 말레이시아 총 생산량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핵심은 가격입니다. 이란 석유는 미국 제재 때문에 다른 나라에 못 파니까 중국의 시장가보다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할인해서 팝니다. 중국이 하루 150만 배럴을 이 가격에 산다고 치면 연간 5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하는 셈이에요. 경제 둔화에 시달리는 중국에게 이 할인 석유는 무시할 수 없는 이점입니다. 둘째, 지정학적 균형추. 중동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주요 국가는 이란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사우디, UAE, 이스라엘이 모두 미국의 동맹체계 안에 있는 상황에서 이란은 중국이 중동에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셋째, 1대1로의 전략적 거점. 이란은 2021년 중국과 25년 전략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 연결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란 경유 루트가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서남아시아, 중동 접근성이 크게 제약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란에 뭘 했느냐? 방어력을 대폭 강화해줬습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에서 이란 방공망이 크게 노출된 뒤 중국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HQ-9B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하고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YLC-8B 대스텔스 레이더까지 배치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중국 군용 수송기가 수십 시간 내에 대량으로 이란에 착륙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사이버 보안 협력과 디지털 인프라 교체 지원까지 포함된 포괄적 방어 강화 패키지였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도 중국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미사일 추진제 성분을 제공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바 있고 2025년에만 고체 로켓 연료 원료 1000톤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러겠어요?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은 중동에서 전략적 발판을 완전히 잃습니다.
남미에서 핵심 파트너를 잃고 멕시코 우회로가 좁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력이 크게 줄었고 북한은 경제적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단순히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마지막 버팀목을 부러뜨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정보전, 즉 내러티브 차원의 압박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2025년 6월 FBI 국장 캐시 파텔이 2020년 대선과 관련된 기밀 문건을 해제하고 상원 법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내용은 중국 공산당이 위조 운전면허증을 대량 제작해 부정 우편 투표를 시도했다는 의혹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미국 정보 공동체가 2021년 3월에 발표한 공식 평가는 이와 상당히 다릅니다. 16개의 정보기관의 합동 평가 결론은 중국은 선거 개입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으며 대선 결과를 바꾸기 위한 영향력 활동을 고려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였어요. 높은 신뢰도의 판단이었습니다. 어떤 외국 세력도 투표 과정의 기술적 측면을 변경하려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2020년 선거에서 실제 외국 개입의 주역은 러시아였습니다. 바이든을 비방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영향력 캠페인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됐죠. 그러면 파텔이 공개한 문건은 뭐냐? 이건 FBI 올버니 지부의 한 비밀정보원이 제공한 미검증 정보에 기반한 것입니다. 원래 보고서는 작성 직후 회수되었고 모든 사본, 파기 지시까지 내려졌어요. MBC 뉴스는 이를 입증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보도했고 선거법 전문가들도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카드가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증거의 법적 신뢰성과 정치적 효과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중국이 미국 선거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중 여론을 강화하고 대중국 압박에 국내 정치적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미중 관계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체크메이트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문건 공개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에이펙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미국 기업의 대중국 거래나 유학생 교류가 전면 중단되지는 않았어요. 무역 전쟁, 기술 패권, 대만 문제 같은 기존 프레임이 여전히 미중 갈등의 핵심 축이고 선거 개입 의혹은 이를 보완하는 추가 카드 정도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트럼프가 이 카드를 언제 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삼각 포위망으로 중국의 손발을 다 묶어놨잖아요. 이제 남은 건 목 조르는 것 뿐이에요. 그게 바로 대선 개입 폭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2월 28일 어제 벌어진 이란 공습. 이건 단순히 미국이 이란 때렸다가 아니에요. 지난 2개월간 미국이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란을 연달아 타격하면서 완성한 중국 삼각 포위망의 마지막 조각이에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중국의 완전한 고립, 에너지 공급원 끊고 우회로 막고 정치적 우군 제거하고 거기에 대선 개입 폭로라는 최종 무기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은요 8경 원 빚에 허덕이고 부동산 버블 꺼지고 성장 멈추고 외국 기업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 포위망에 걸린 거예요.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어요.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은 그 새로운 질서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이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산, 우리의 일자리,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중국 경제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 전략 성공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